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주권 국가는 절대 파산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그냥 달러를 찍어서 빚을 갚으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잘못 이해한 데서 출발합니다. 채무 불이행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하드 디폴트입니다. 정부가 국채 이자를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원금을 못 갚는 경우죠. 아르헨티나나 러시아가 과거에 겪었던 방식입니다. 혼란스럽고 국가 신뢰는 무너지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사실상 퇴출당합니다. 하지만 더 교묘하고 더 위험한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 디폴트입니다. 겉으로는 빚을 다 갚습니다. 100달러를 빌렸으면 100달러를 돌려줍니다. 문제는 그 100달러의 가치입니다. 예전에는 100달러로 살 수 있던 것이 이제는 50달러 어치밖에 못 산다면 형식적으로는 상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강탈입니다. 돈은 받았지만 구매력은 반토막 난 겁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소프트 디폴트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건 정치적 음모나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냉정한 산수의 결과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프 하나를 봐야 합니다. 바로 미국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지출입니다. 198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은 대안정기라고 불리는 마법 같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금리는 18%에서 거의 0%까지 40년 동안 계속 떨어졌습니다. 덕분에 미국 정부는 사실상 공짜로 수십조 달러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국가 부채는 1조 달러에서 30조 달러까지 폭증했지만 이자를 내는 비용은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담보대출 금액은 계속 커지는데 은행이 금리를 계속 내려줘서 매달 내는 돈은 그대로인 상황과 같습니다. 이 경험에 정치인도 유권자도 중독됐습니다. 재정 적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믿기 시작했고 금리는 영원히 0%일 거라는 가정 위에서 복지국가와 군사국가를 동시에 키웠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 공식이 깨졌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은 금리를 0%에서 5%까지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36조 달러짜리 국가 신용카드의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왔습니다. 미국의 이자 지출은 수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연간 약 3,500억 달러였던 이자 비용이 2025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미국은 국방비 전체보다 메디케이드보다 더 많은 돈을 이자에 쓰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자 비용은 사회보장연금보다도 큰 항목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부채의 소용돌이입니다. 기존 빚의 이자를 내기 위해 다시 빚을 내야 하는 순간 금융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 도달한 겁니다. 새로운 부채는 더 많은 이자를 낳고 그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또다시 빚을 냅니다. 복리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만큼 큰 증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 100% 매겨도 몇 달 버티지 못합니다. 지출을 줄여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군대를 전부 없애고 모든 재량 지출을 없애도 원금은 손도 못 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민스키 모멘트입니다.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는 부채를 3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적인 단계로 투자 수익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이자만 갚고 원금은 계속 돌려막는 단계입니다. 위험하지만 아직 버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 수익으로 이자조차 못 갚는 단계입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새 빚을 내야 합니다. 이건 끝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이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발행되는 국채는 도로나 다리를 만들기 위한 게 아닙니다. 2024년에 만기 돌아오는 국채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국채를 찍어내는 겁니다. 이 빚을 사주는 주체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야 하는 은행들 그리고 돈을 찍는 연준뿐입니다. 민간 투자자 합리적인 시장은 점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신 채권 자경단, 즉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오를수록 이 시스템은 더 빨리 무너진다는 겁니다. 만약 미국 국채 금리가 67%로 올라가면 게임은 즉시 끝납니다. 예산 전체가 이자 상한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 디폴트가 발생할까요? 이건 달력에 찍힌 하루가 아닙니다. 수학적인 교차점입니다. 역사적으로 국가 세수의 50% 이상이 이자 비용으로 쓰이기 시작하면 12년 안에 초인플레이션이나 혁명이 뒤따랐습니다.
현재 미국은 세수의 약 35%를 이자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먼저 반응합니다. 진짜 디폴트는 연준이 영구적인 수익률 곡선 통제 즉 YCC를 선언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연준이 우리는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서 금리를 4% 아래로 막겠다고 선언하는 날 채권 시장은 더 이상 시장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국채는 위험을 반영하는 자산이 아니라 정치적 명령의 산물이 됩니다. 겉으로는 국채 가치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달러의 가치는 무너집니다. 이미 우리는 이리어서를 보고 있습니다. 2023년의 은행기관 대출 프로그램 점진적인 긴축 완화 모두 같은 방향입니다. 연준은 이 수학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복리의 공식은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벌고 있을 뿐입니다. 이 디폴트는 백악관 기자회견으로 발표되지 않습니다. 어떤 대통령도 우리는 파산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재정지배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잃고 재무부의 하청기관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금리를 올릴수록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심해집니다.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부채가 36조 달러일 때 금리를 1% 올리면 연간 적자가 3,600억 달러 늘어납니다. 이 돈은 다시 시장으로 뿌려지고 물가는 더 오릅니다. 연준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금리를 높이면 정부와 은행 시스템이 무너지고 금리를 낮추면 달러가 무너집니다. 역사는 항상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통화를 희생해서 정부를 살립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중산층입니다. 부자들은 주식, 부동산, 사업 같은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잃을 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산층은 예금, 연금, 채권, CD 같은 종이 자산에 자산을 보관합니다. 바로 이 자산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으로 녹아내립니다. 은퇴를 위해 모아둔 100만 달러가 30년을 버틸 거라 믿었는데 실제로는 10년 만에 고갈됩니다. 집을 사기 위해 저축하는 젊은 부부는 목표선이 계속 멀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수학은 결국 사회 문제로 이어집니다. 분노, 포퓰리즘,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번집니다. 이 디폴트는 끝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동할 뿐입니다. 종이 자산과 통화에서 실물 자산과 희소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린다면 그건 이미 현실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2026년은 경고의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닫히고 나면 안에 있던 자본은 불타는 건물을 살리기 위한 연료가 됩니다. 이건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수학입니다. 그리고 이 수학은 누구 편도 아닙니다.